예, 자, 오늘은 이수진 선생님 댁에 제가 초대를 받아서요. 자, 이 영화, 음악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인터뷰를 좀 하려고 왔습니다. 예, 선생님 들어오십시오. 여기 예, 앉으세요. 예, 의자에. 알겠습니다. 예, 의자에. 여기 허리가 예, 편하니까.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또 오늘 또 파주에 있는 저기 이수진 박사님 댁에 좀 찾아왔는데요. 여러분도 영상에서 이렇게 보셨겠지만 이렇게 영화와 음악에 대한 자료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이렇게 저기 많은 것들을 이렇게 모으신 어떤 계기나 또는 뭐 시작한 연도 뭐 이런 거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유, 또, 이 먼 것까지 또, 발걸음을 또 해주셔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음, 뭐, 꽤 많은 양을 제가 이제 갖고 있긴 한데, 우선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요, 다 아마 영화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추억들이 다 있을 거예요.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다닐 적에, 조그만 텔레비전을 통해 갖고 KBS에서나 주말의 명화 같은 거를 토요일마다 기다리면서 봤던 기억이 있어요. 음, 그렇게 돼서 이제 영화하고 인연이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지금까지도 그게 이어져서 조금 컬렉션이라고 할 만큼의 양을 모으게 됐는데요. 본격적으로 한국에서 아마 이런 그러니까 개인이 영화들을 모아서 소장할 수 있는 시기가 제 기억으로는 1990년대 말하고 2000년대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초반이 돼갖고 DVD라고 하는 매체가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영화를 이제 개인들이 구매해서 소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 2001년도쯤에 그러니까 원래 영화는 1999년도에 개봉을 했었는데 그게 매트릭스라는 영화예요. 그거를 2001년도에 제가 DVD로 나온 거를 구매를 처음 했어요. 그게 이제 DVD 컬렉션의 시작이고요. 그 이후부터 정말로 뭐 용돈 생기면 또 기회만 되면은 뭐 종로라든가 이런 데 나가갖고 부지런히 사서 모으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할리우드에서 촬영한 영화들이 대부분이고요. 홍콩 영화도 있고 또 중국 영화도 있고 뭐 일본 영화도 있고 물론 한국 영화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할리우드의 고전 영화부터 시작해서 장르로 말하면은 뭐 보통 드라마 장르도 있고 SF도 있고 그 다음에 뮤지컬도 있고요. 액션도 있고 뭐 스릴러, 호러 다양한 장르를 좀 갖추고서 부지런히 시청을 하고 또 영화에 대해서 나름대로 일기 형식으로 비평을 써놓은 것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 지금 이게 소장된 영화가 대략 몇 종류 정도? 대략 정확히 세보진 않았는데 음, DVD는 2,000편 이상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 등 뒤로 보이는 거는 이제 블루레이라는 매체인데요. 음, 블루레이는 DVD보다 해상도가 음, 4배가 더 좋은 거거든요. 음, 소위 말하는 이제 HD 화질이 블루레이인데 음. 블루레이까지 합치면은 3,000편 정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대단하십니다. 이 가격으로만 해도, 야, 이거 거의 뭐 뭐, 근데 원래 예, 수집할 때는 음, 그거 가격을 생각 안 하고 먼저 그렇죠. 구매를 하다 예, 보니까 맞습니다. 여기까지 왔네요. 그러면 이 많은 영화 중에 참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지만, 좀 예, 이렇게 최애 작품,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영화를 보면서 정말 인상적이었다. 물론 뭐 여러 개가 있겠지만, 예, 그 중에서 뭐 몇 편 정도 혹시 이야기해 예, 줄 수 예, 있으면, 예, 있습니다. 한번, 우선 음, 아마 아시는 분은 알 음, 텐데 음, 세르지오 레오네라고 음, 이탈리아 출신 감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 사람은 이탈리아 사람인데 음, 미국의 근현대사에 대해서 오히려 음, 어떤 미국인보다 더 음, 어, 강력하다 그럴까요? 음, 그게 어떤 개인적인 체험이 녹아 들어간지 그건 모르겠는데 미국의 근현대사를 영화로 찍어서 어, 영상 미학이라든지 뭐 그 다음에 연출 같은 것도 그렇고요. 배우의 연기를 끌어내는 능력도 그렇고 그 세르지오 레오네 작품 중에서
once로 시작하는 영화가 몇 편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Once Upon a Time in the West라는 영화가 있고요. 그다음에 Once Upon a Time in America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몇 편이 있는데 그 옛날 옛적에 서부에서라고 이제 번역이 될 텐데 근데 그거는 미국에서 나오는 어떤 서부 영화보다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국의 어떤 민낯을 드러내는 그러니까 미국의 서부 시대가 우리가 기존의 헐리우드 영화를 통해서 볼 때는 뭐 권선징악 그리고 보안관, 뭐 기병대 뭐 이런 정의를 대변하는 그런 미국 백인들이 이제 원주민들, 그러니까 인디언들을 상대해서 이렇게 땅을 넓혀가거나 뭐 이런 과정에서 하여튼 벌어진 일들을 주로 다뤘잖아요. 근데 세르조 리온의 옛날 적의 서부에서란 그 영화에서는 그 선악의 구도가 뒤집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악단이고 누가 선한 사람인지가 좀 모호해지고 있고 어찌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인간의 양면성인데 그런 것들을 저는 그 영화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굉장히 많이 봤는데 볼 때마다 아주 전율이 일어날 정도로 어떤 탁월한 묘사, 연기, 그 다음에 연출, 그 다음에 미장센이라고 그러죠. 그 장면을 담아내는 그 구도까지 무대 장치. 예, 아주 지금도 하여튼 그 장면 하나하나가 떠오르는데 아무튼 그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고요. 그다음에 대중영화긴 한데요. 스타워즈를 굉장히 좋아하죠. 스타워즈 시리즈. 스타워즈는 우리가 보통 뭐 SF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그건 SF가 아니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스페이스 오페라라는 용어로 불리는데 그 스타워즈라는 영화는 지금까지 9편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작품 속에는 그 미국인들이 갖고 있는 건국 신화, 그 다음에 미국의 어떤 역사, 그 다음에 지금 말했듯이 서부 시대,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현대 미국을 형성한 여러 가지 미국인의 정신적인 측면들이 스타워즈라는 영화 9편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은 지금도 스타워즈 관련 작품이 나오면 축제 상태에 들어갈 정도로 열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작품을 보고 있으면은 현대 미국인의 마음이랄까, 미국이 어떤 역사나 단계를 거쳐서 현재 이르게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물론 아주 최첨단 그런 기술들이 촬영 기법이나 컴퓨터 그래픽이나 그 다음에 뭐 모션 캡처나 이런 기법들이 영화에 적극적으로 쓰이는 것도 있고요. 그래갖고 영화 산업 발전에도 스타워즈가 또 기여한 점도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우선 그냥 아까 스페이스 오페라라고 표현했었는데 그냥 한 편 한 편 재밌게 그냥 활극으로 봐도 그거를 뭐 홍콩 무협영화로 대체를 해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재밌는 내용들을 담고 있죠. 예. 예, 알겠습니다. 뭐 그 밖에도 많이 있지만 예, 하여튼 굉장히 예. 많은데 대단한 식견이십니다. 이제 이 영화 말고도 이렇게 지금 보면 왼쪽에 이렇게 예. 음악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이렇게 보시면 예. 있는데요.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고전 음악, 클래식을 상당히 이제 많이 이렇게 그 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어떤 그 클래식의 어떤 이제 공부도 하시고 또 그걸로 박사 논문도 예, 셰익스피어의 그렇죠. 예. 극과 음악을 비교를 하셨는데 어떤 클래식의 뭐 매력이랄까 또 그거하고 클래식에 또 이렇게 관심을 두신 어떤 계기 이런 거 있으면 좀 예, 예. 설명해 주시면. 우선 저기 장 박사님 질문 한번 해볼 텐데요. 예, 예. 클래식이란 그 용어의 어원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예. 클래식의 어원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고대 로마에 가장 높은 계급에 클라시쿠스라고 있었대요. 그 클라시쿠스라는 계급이 되면은 물론 그것도 타고난 거나 그런 거겠지만요. 클라시쿠스라는 고대 로마의 계급은 모든 면에서 문화적으로나 그다음에 뭐 여러 측면에서 최고급의 문화를 향유했던 그런 계급이었고요. 그러니까 옷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먹는 거, 그다음에 사회적인 위치라든가 이런 면에서 클라시쿠스 밑에 있는 계급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었대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로마가 멸망하고 나서 그 클라시쿠스를 꿈꿨던 사람들이 아마 많이 있었겠죠. 근데 그게 조금 이제 뭐랄까 내용이 조금 축소가 되거나 변화가 돼갖고 클래식 하면은
그런 고급 문화 음. 내지는 대중문화하고 조금 구분은 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클래식이 아주 대중성이 없는 건 또 아니에요. 클래식 음악이 나왔던 그 시기는 사실 그게 그 당시의 대중음악이에요. 그래서 그런 정도 의미를 갖고 있고요. 클래식 음악에 본격적으로 하여튼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제가 고3 때, 고3 때인 것 같아요. 고3 때 이제 학력고사 시험을 앞두고 며칠 정도 전에 아마 그때 KBS에서 베토벤의 교향곡 9번 합창이라고 부르죠. 그거 실황 공연을 틀어준 적이 있어요. 그거를 제 수험 공부를 하다가 식구들은 다 자는데 저는 이제 몰래 나와갖고 이렇게 텔레비전을 조그맣게 켜놓고 그 연주하는 장면을 끝까지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친구에게 그때 한 친구가 클래식 음악 그 전집 테이프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9번을 빌려서 수십 번 반복해 들으면서 그 전에도 물론 클래식 음악을 라디오나 뭘 통해서 듣긴 들었을 건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거는 그게 계기가 됐고요. 그 이후에는 뭐 대학 다니면서 라이센스 음반 모차르트나 베토벤이나 가능한 한 좀 구할 수 있는 거를 구하면서 물론 그때는 변변찮은 턴테이블도 없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하여튼 뭐 친구 집에 LP판을 들고 와서 듣기도 했고요. 녹음해서 듣기도 했고 그러면서 아 이거는 평생 취미로 가져가면 무슨 고급 대중 그게 아니고요. 자기 취향에만 맞으면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깊이 있게 음악을 한 곡 듣더라도 아 그런 측면에서는 고전 음악이 주는 힘이 있구나. 그래갖고 삶이 힘겨울 때 뭔가가 내 앞을 막 이렇게 막아설 때 그럴 때마다 그거를 극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나이가 들다 보면은 사람들이 아무튼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잖아요. 그런 힘든 일이 앞에 있을 때 저는 그때마다 고전 음악을 들으면서 한 발자국씩 앞으로 나가기도 했고요. 극복도 했고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제가 베토벤 소나타, 피아노 소나타가 전부 32곡인데 예전에 좀 커다란 일을 좀 겪고 나서 베토벤 소나타, 피아노 소나타 1번부터 32번까지 차례차례 들으면서 그때 제 뭐 마음의 심정이랄까 뭐 기타 여러 가지 고뇌 같은 것들을 그 소나타를 하나하나 들으면서 글로 적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랬더니 그 음악을 들으면서 상처가 치유가 되고 그러면서 다시 살아갈 힘도 얻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그래서 하여튼 고전 음악은 고뇌가 있을 때, 뭐 깊이 뭔가를 생각을 해야 할 때, 내지는 뭐가 정리가 안 될 때, 그럴 때는 뭐 바이올린 협주곡도 좋고요, 교향곡도 좋고, 뭐 피아노 솔로도 좋고, 아무튼 굉장히 많은 음악들을 들으면서 여태까지 이렇게 별 무리 없이 살아왔다는 그런 예.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이제 그 음악에 이제 뭐 작곡가 이제 이런 음악 연주가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예, 뭐 바하, 핸델, 모차르트, 베토벤, 하이든 뭐 등 여러 작가들이 이제 음악가들이 있는데 그렇죠. 예. 선생님께서 이제 보시기에는 물론 이제 각각의 약간의 매력들이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스타일도 좀 다르고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이제 이건 뭐 전문적이라기보다 느낌을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예. 이제 간단하게 선생님이 이제 뭐 이런 제가 말씀드린 저기 화면에도 예, 있는데 예, 전집들이 많죠. 예, 한 몇 분에 대해서 어떤 특색이 좀 있는지를 좀 느낌상 한번 느낌상 말씀해 예. 주시면 뭐 아마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우선 작곡가는 베토벤일 거예요. 베토벤 하면은 뭐 운명 그렇죠. 생애부터 작품까지 예. 굉장히 많은 그런 일화들이 남아 있고 그리고 편지를 통해서도 또 베토벤이라는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나마 알 수 있는 게 많은데요. 베토벤 음악을 들어오면서 느낀 점은 베토벤만큼 수많은 그 고전 음악 작곡가 중에서 물론
대부분의 작곡가도 그렇겠지만 특히 베토벤에 이르게 되면은요 개인의 경험이 음악 작품 속에 거의 100% 투영이 돼서 베토벤이 그 당시에 어떤 곡을 쓰고 있을 때 느꼈던 감정, 이제는 타인들과 교류해서 받았던 어떤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가 될 수도 있을 거고, 기타 사랑에서 실패했을 때, 뭐 그 다음에 조카하고 그 다음에 남동생하고도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고요. 하여튼 그리고 나서 20세가 조금 넘어가면서부터 귀머거리 증상이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베토벤은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거의 모든 고통들이 그 한 사람 속에 응축이 돼 있다 보니까 베토벤의 음악이 사실 막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음악들은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베토벤의 음악은 아까 말했듯이 피아노 소나타가 됐든 혹은 뭐 교향곡 9곡이 됐든 뭐 첼로 소나타가 됐든 어떤 피아노 3중주나 이런 것들이 됐든 간에 특히 또 말년까지 쓴 게 현악 4중주인데요. 현악 4중주 음악에 이르기까지 베토벤의 음악은 그냥 제 느낌상 그렇습니다. 베토벤 음악을 들을 때는 베토벤 정도의 고뇌를 겪고 그리고 나서 그 정도의 경험을 쌓고 인생에서 어느 정도 산 다음에 베토벤 음악을 한 곡씩 들어보면 해소가 되고 베토벤의 정신에 이렇게 일치되고 이렇게 해서 베토벤이란 작곡가를 아마 존경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베토벤에 대한 제 느낌은 그렇고요. 모차르트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비교를 하죠. 예, 비교를 많이 하죠. 예, 어떠신 것 같으세요? 모차르트 같은 경우도 이제 베토벤이 어릴 때 모차르트를 본 적도 있고요. 모차르트도 40이 안 돼서 사망을 했으니까 짧은 삶을 살았죠. 모차르트도 아마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작곡가일 거예요. 우선 선율이 아름답고요. 그다음에 귀에 들어오는 멜로디가 아주 섬세하면서도 아름다운 게 많기 때문에 귀에 쏙쏙 들어오죠. 그래서 모차르트 음악은 우선 베토벤 정도로 이렇게 뭐 정저하고 앉아갖고 듣지 않아도 되고요. 그냥 그 멜로디하고 리듬, 하모니에 그냥 귀를 기울이면서 그냥 따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모차르트가 베토벤만큼 살면서 무슨 고뇌가 없었느냐 그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 모차르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귀족이라든가 왕족에게 후원을 받아야 됐던 그러니까 예술가가 특히 음악가 같은 경우 후원을 받아야 됐던 시기하고요. 그 다음에 예술가가 독립을 하고자 했던 시기하고 이렇게 반씩 겹쳐 있어요. 그러니까 모차르트는 한쪽에서는 귀족이나 왕족의 후원을 받아야 살 수 있었는데 또 마음 한쪽에서는 그들로부터 벗어나서 예술가로서 독자적으로 서고 싶은 욕망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귀족이나 왕족으로부터 들어오는 주문들에 맞춰서 곡을 굉장히 많이 쓰기도 했고 그 다음에 연주회를 열어서 손님들을 모아갖고 거기서 수익을 올리기도 했지만 말년으로 가면서 모차르트의 음악도 베토벤처럼 고뇌가 깊어지고 인생의 어떤 소위 말하는 단맛이나 쓴맛이랄까 이런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토벤과의 차이가 있다면 모차르트는 자신의 고뇌를 아름다운 선율로 그래갖고 한 번 들으면 잊혀지지 않는 그런 선율로 마무리했고요. 베토벤은 선율 하나하나가 정말 고통스러워. 어떤 의미에서는요. 고통스럽고요. 버릴 음표가 없고 건축가가 건물 설계한 다음에 건물을 올리듯이 베토벤은 처음부터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고 차근차근 쌓아서 나중에 폭발시키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모차르트는 뭐 피아노 협주곡 예를 들자면 1악장이나 2악장이나 3악장이나 그렇게 듣는데 부담이 없고요. 특히 아다지오 같은 악장은 뭐 정말 심금을 울리는 그런 멜로디가 많이 있죠. 모차르트는 그냥 고전음악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 모차르트 히트곡 많이 올라와 있어요. 유명한 선율만 모아서 우선 그걸 듣고 그 다음에 모차르트도 교향곡이 41곡이 있고요. 피아노 협주곡은 27곡이 있고 오페라도 수십 편이 있고 뭐 바이올린 솔로
그다음에 기타, 피아노 솔로들이 굉장히 많은데 방대한 작품들을 아마 모차르트도 하나하나 듣다 보면 베토벤에 못지않게 정신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예술 측면에서도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아마 느끼게 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 제가 이제 한 8년 전에 8년 전에, 예. 오스트리아를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가셨었어요. 동유럽에서. 근데 예. 거기 갔더니 이제 특히 이제 모차르트와 관련돼서 모차르트 생가도 있고 생가도 있고, 그렇지. 생가도 이제 유지하고 예, 예. 또 사탕, 모차르트 뭐 거리, 그렇지, 또 그렇지. 모차르트와 조각상 관련된 뭐, 예. 모든 것이 다 모차르트화 됐더라고요. 잘츠부르크, 예. 예, 그렇죠. 짤스부르크. 그게 이제 소금 소금의 강산이잖아요. 그거죠, 예, 맞아요. 솔트의 독일어가 예. 짤스니까. 짤츠니까. 예. 근데 부르크는 이제 성이고. 성이고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우리나라에 마치 이제 김유정 역에 가면 김유정과 관련돼서 뭐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념관이 있고. 그렇죠. 그렇죠. 여러 가지 예. 관련된 김정 거리도 있고 뭐 그런 거하고 상당히 유사한 면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 또 이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모차르트 하면 또 살리에르가 또 이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살리에르라는 사람이 이제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모차르트는 이제 그걸 보고 뭐 이제 노력을 한 것을 막 바로 즉석에서 아, 이 음악은 이게 아니다라고 이게 고쳤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선생님 보시기에는 이 예술적인 재능은 타고난 건지 아니면 정말 후천적인 어떤 노력이 정말 많은지 뭐 이런 데서 의견이 되게 분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특히 하여튼 예술 재능 중에서도 음악 재능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80%는 타고나는 거고요. 20%는 노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 우선 정정할 게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살리에리하고 그다음에 모차르트의 관계는요. 사실은 피터 셰퍼라는 그 영국의 극작가가 아마데우스라는 드라마 대본을 썼어요. 아, 맞아요. 그래서 그거는 일종의 허구가 많이 가미가 돼 있고요. 그래요? 실제로 살리에리하고 이렇게 교류가 있었는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 깊이 있게 뭐 모차르트의 재능을 정말 질투를 했는지 이런 거에 관한 기록은 전혀 없고요. 그렇군요. 예, 어떤 의미에서 이제 피터 셰퍼라는 작가가 모차르트의 어떤 그 모습들을 조금 희화하거나 내지는 왜곡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마데우스가 실제로 그 영화 내용, 드라마 내용이 모차르트인 줄 아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건 드라마화한 허구가 좀 짙고요. 정정을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음악 재능에 대해서는요. 바하 같은 경우요. 바하는 나중에 아들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바하의 아버지도 물론 음악가였어요. 그다음에 요한 세바스찬 바하가 태어나고요. 그다음에 바하가 낳은 아들들이 몇 명 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특히 독일에서 바하 하면은 그냥 음악 가문인데 바하 같은 경우는 아버지부터 재능을 가지고 이렇게 태어난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그 음악이 아니면은 또 살아갈 수 없었던 직업을 음악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기에 바하 같은 경우는 천재성도 있었지만 거기다가 나머지 20%는 정말 밤을 새워서 예를 들어 새로운 악보가 한 장이 확보가 되면 그거를 밤을 새워서 베껴서 적는 연습을 계속 했었어요. 수십 년간. 그러면서 또 이탈리아 음악 같은 것도 받아들여서 연습을 해보기도 하고 기타 같은 대륙의 음악을 접하면서 끝없이 공부를 해나가면서 그다음에 대입법도 공부하고 바하가 그러면서 수많은 작품을 거의 매일처럼 썼어요. 그러니까 매일 일기를 쓰듯이 하루에 한 장씩 악보를 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바하 음악은 비슷한 선율이 많고요. 처음에는 바이올린 곡으로 썼다가 그거를 첼로로 바꾸기도 하고 그걸 또 플루스로 바꾸기도 해요. 사실은 동일한 멜로디인데 악기를 바꿔서 그런 식으로 자신의 작품을 엄청나게 늘려갖고 그렇게 해서 작품 발표도 하고 그 다음에 큰 교회에 소속돼서 악장으로 있으면서 오르간 주자로 있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예술 재능은 제가 보기엔 그렇거든요. 모차르트 같은 경우도 보통 천재라고 하잖아요. 천재가 맞죠. 아마데우스 영화를 보면은 뭐 그냥 어떤 곡이 머릿속에서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걸 그냥 악보에 바로 적으면 된다는 식으로 묘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었을 거예요. 선율을 들어보면. 근데 그 아름다운 선율이 저절로 나오진 않았을 것 같고요. 모차르트의 그 피아노 협주곡을 예를 들어보면 1번에서 4번까지는요. 그러니까 초기 작품이죠. 1번에서 4번까지는 모차르트 당대에 유행하던 그 다른 사람의 곡들을 가지고
오케스트라로 편곡하는 연습을 철저히 했었어요. 그 다음에 5번부터 본격적으로 모차르트가 자신의 독자성을 담아서 피아노 협주곡을 쓰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 천재조차도 수많은 연습, 그 다음에 하이든에게도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모차르트가 어린 시절부터. 그래서 하이든하고도 교류가 있었고요. 그런 걸 보면은 천재는 맞는데 천재 이전에 노력하는 천재죠. 그래서 그냥 천재가 그냥 놀면서 뭐 예술품이 나온다면은 뭐 글쎄요, 그게 가치가 있을까 싶은데 천재이면서 그만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연주가들 중에서도요. 연주가들 중에 예를 들어서 뭐 지휘자도 있고 뭐 바이올리니스트나 첼리스트나 피아니스트 되게 많은데 연주자 중에도 천재들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연주자들은 소위 말하는 뭐 10,000시간 법칙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10,000시간 연습을 거쳐야 어느 정도 대가급 연주가 나온다고 하는 말도 있듯이 제 생각에는 특히 예술 재능은 천재성 반, 노력 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곡을 들어보더라도 고전음악 같은 경우는 같은 걸 들어보더라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 두 가지가 결합이 되지 않으면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잠시만 좀 멈출게요. 예, 예.